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홍준표 경남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금 홍준표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 나름의 정황을 파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이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권력과 돈의 연관관계, 이 정치의 속성상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정치권만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문제가 너무 자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제도와 인식이 허술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좀 더 확실한 제도와 사안에 따라 엄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때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시금 정치권에 등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우리의 과거 정치사를 볼 때 이제는 유권자들이 나서서 이런 식의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촌철살인,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요 촌철살인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네. 이게 참 어려운데, 오늘의 첫 번째 촌철살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전체 조간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국회 가서 홍 지사의 1억 전달 등 동석했던 보좌관이 돈 들고 가,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홍준표 경남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빠르면 이번 주 7일이나 8일경에 소환될 것이다, 이런 전망하는 기사가 많았고요. 예. 구체적인 그 증언 그리고 정황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을 4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런 사실을 언론에 직접 알리는 등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씨의 부인이 돈을 건넸다는 당일 국회로 윤 씨를 차로 태워줬고, 또 윤 씨가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넬 때 홍 지사의 자금 담당 보좌관이었던 남호 씨가 현장에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호 씨를 어제 직접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돈을 준 장소가 의원회관이었다, 아니다 뭐 찻속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이게 말이 바뀐 건지 아니면 잘못 알려졌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말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어디가 정확한지는 사실 검찰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진술의 골격은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07호 뭐 의원회관에 줬다가 그 외에 이제 국회 뭐 어딘가에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말은 다소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스캠은 똑같다, 뭐 이런. 핵심은 남아 있다. 물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이틀 전에 교수님께서 흥분하셨던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지금 다시 한번 흥분해 볼까요? 그러면 아니, 자, 흥분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논쟁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 이렇게 여야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자체를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50%로 올 때 보험료율이 실제 얼마나 인상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뻥튀기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전문가에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향후 최대 18%까지 보험료를 올려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0%, 그러니까 현행 9%에서 1% 정도만 올려도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나는 건 자료가 달라서가 아니라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 그리고 쌓아두는 기금의 규모를 서로 달리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김현명 중앙대 교수 등은 그 현행 9%인 보험료를 10.01%까지만 올리면 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제도와 같은 206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최소 15%에서 최대 18%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연금 고갈 시기를 2100년 이후로 늘려 잡은 거고요. 또 기금 규모는 2083년에 보험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2084년 1년치 연금을 17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그 보험료를 쌓아두는 그 액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복지부와 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좀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1%만 올려도 된다라는 거는 네네. 2060년이 고갈이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나온 건데 그렇다면은 2061년부터는 사실은 연기금 문제, 이 연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061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2061년부터는 연기금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연기금 내야 될 사람은 자기 월급의 25%가량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는 그때 가서 보면 된다. 미리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 노령의 빈곤화, 노인 빈곤층의 해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기금을 이제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2060년 이후에도 연기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야당 측에서는 그거 뭐 우리나라 경제적 볼륨도 커지고 뭐 김주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커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조정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확실한 거는 2060년이 되면 고갈이 된다. 야당 측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행 소득 대체율은 이제 40%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도 어쨌든 그 고갈 시점은 똑같이 2060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갈 시점은 똑같은데 40에서 50% 늘릴 적에 당장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는 뭐 한 1%포인트 정도다라는 게 이 야당 측의 그리고 그러니까 혹은 2060년에 고갈이 된다라는 가정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의 계산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있죠. OECD도 우리의 소득 대체율을 50% 지금보다 10% 올리려면 작년 6월에 나온 보고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16.5%는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18%가량 되는 거 최대 네. 이것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건 OECD 보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1%만 올려도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이나 혹은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물론 근거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허튼 소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OECD나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유사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사실 좀 그분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물론 주장일 수 있고 나름대로 계산 방식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갈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적립금 보험료가 없더라도 그 1년치 그러니까 보통 적립 배율이 17이다 그러면 17년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쌓아두는 규모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2년치를 쌓아두느냐 10년치 이걸 쌓아두느냐 이건 결국은 그 정책 결정론자들이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런 뭐 문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복잡한 문제긴 복잡한 문제인데 틀렸다 맞았다보다 그 논쟁이 앞으로 좀 계속될 거라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2061년에 1년에 돈을 내야 될 세대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세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면은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고등학생들 지금 야당한 대로 한다면 고갈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기 월급에서 띄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유권자예요. 물론입니다. 근데 뭐 이 학생들이 뭐 나야 늙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정치권에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참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저소득층이나 아예 가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맞아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벌써 갔습니까?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재밌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촌철살인 헤드라인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2부 순서 시작하겠는데요. 광고가 지금 없습니다. 달이 바뀌었다는 거를 잊어먹었어요. 이 달이 바뀌면은 처음에는 광고가 처음에 안 붙거든요. 자, 7시 30분 2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가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진검다리 연휴가 지나고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주요 도심의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심 자양로는 잠실대교 쪽으로 아차산역에서 구이사거리 구간 아비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이미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 월계 1교부터 노원교 사이로 서행하고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강변문 구리 방면 이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성수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서행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 이전부터 청담, 영동대교 지나 반포대교 통과하는데도 이제는 20km 안팎입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이제는 30km 미만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올림픽대교부터 동호대교 다시 한남대교 지나 한강대교 사이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저희가 오늘 이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국민연금의 연계관계 문제입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돈 더 준다는데 싫다는 분들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부담 그리고 지금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부담하느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연계관계 속에서 국민연금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어쨌든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이거는 참 좋은 일이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양날의 칼입니다. 현재 전국 주도권이 완전히 사실 야당한테 넘어갈 판에 국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나마 이제 전국 주도권을 지킬 수 있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이제 긴장감이 없어지고 이완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부자 몸조심이 아니라 겸허하게 이 결과를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착실히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자 몸조심이라도 좋죠 어쨌든 예. 그런데 지금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소환이 되고요. 이걸 예. 통해서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역시 리스트에서 불거진 문제지만은 성완종 씨가 두 번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 사면도 고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여쭤보는 게 이 성완종 리스트와 당내 역학관계의 변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름 거론됐던 분들은 모두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할 거고요. 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나온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검찰에게 가장 강력한 이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 거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예, 일단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예. 저희로서는 당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랄지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생사람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께서요, 검찰의 수사를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실기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때까지 해왔던 당의 어떤 원칙과 그 선례들이 있는데요. 이에 준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선례들, 출당 조치 네. 같은 거는 혐의가 만약 입증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출당 조치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과거에? 예전에 우리 현기한 의원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현기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당시 워낙 사태가 엄중했고 그래서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셨죠. 탈당을 하신 연후에 이제 무죄를 확정받고 나서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점이 현기한 의원 당시 현기한 의원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지만 억울했겠네요, 선당 후사라고 진짜.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탈당을 선택해서 무죄를 정확하게 확인을 받고도 다시 복당한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예. 이 점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별 사면 문제인데 아직 이 특별 사면 문제의 진실이라는 건 국민들의 입장에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 특히 친노 쪽에서는 이게 이명박 정부가 요구해서 한 것이다. 그러고 이명박 정부는 예. 전 정권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찰이 조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성완종 리스트 및 성완종의 이런 비밀 장부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부정한 금품 등이 오간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만 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추악한 어떤 뒷거래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단지 검찰의 명운이 달린 일이 아니라 저는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특사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텐데 고치기 전에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을 거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완종 리스트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후임 총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후임 총리 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는 생각하세요? 일단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이제껏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장고하시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예. 지금 국정이 이 국무총리 관련해서 공백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예. 저는 너무나 긴 공백은 이 정부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고 저도 참담합니다만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번호로 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청와대에서 검증 라인에서 어느 정도 리스트에 올려놨을 텐데요. 아마 검증팀에서는 늘 이제 저울질을 하겠죠. 예. 어느 정도 그 입증된 그 능력이 있지만 일부 청문회에서 좀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하고 그 청문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정을 과연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됐나 아마 이거 갖고 저울질 할 텐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예. 이 점 분명하게 기준점을 세우고 청와대가 빨리 결정하길 바랍니다. 예. 청문회. 근데요, 사실은 이게 예.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비교적 공인으로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그렇게 딴 사람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판이 지뢰밭이잖아요. 김용태 예. 의원께서도 이제 정치계에 계시지만 지뢰밭이라서 이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청문회 통과하고 나서 또 이번에 이완구 전 총리처럼 언제 예. 지뢰를 밟고 뭐가 이게 터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관료나 법조인 출신들은 청문회 통과 이게 좀 어렵지만 일단 통과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장단점이 없겠습니까? 다만 저는 걱정이 이 국정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문회를 이른 시간 내에 통과해서
빨리 총리가 취임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너무나 알겠습니다. 긴 고심은 오히려 예.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정치인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뭐 큰 기준점에 대해서만 예. 말씀드릴 뭐 예를 게 들면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뭐 그 여러 지금 뭐 당 안팎에는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분이 여러 분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대통령께서 빨리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아, 김문수 전 지사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우리 김영태 의원께서. 그래가지고 우리 뭐 새누리당 안에서 김문수 지사야 늘 그 매우 소중한 존재이시고요. 예. 뭐 김문수 지사 말고도 뭐 오세훈 전 시장이랄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예.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요 점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무원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20% 더 받기 위해서 1% 올리느냐, 아니면, 더 올려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김 의원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선 공무원연금 문제만 논의를 했으면, 예? 예. 이렇게 예. 국민연금 가지고 시끄러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 노조가 예. 왜 국민연금 얘기를 했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예. 정확하게 잘 달아주지를 않으셔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공무원 노조는 이제 우리 원래 이 처음에 논의 자체가 공무원 연금이 높다.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아하. 공무원 연금을 낮추자. 예.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출발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뭐를 들고 나왔냐면 공무원 연금을 깎지 말고 국민연금을 높이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연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국민들이 내는 돈을 높여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무원 노조는 본인들 자기들 연금 안 깎으려고 국민연금을 올리자는 건데 국민연금을 올리려면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건 공무원 노조가 할 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을 더 올리려면은 국가가 대주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더 내는 거고 공무원 노조는 국가가 모질라면 국가가 대줬던 구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그 공무원 노조가 그 일부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그 안만 통과시키고요.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앞으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공무원 쪽에 공무원 노조 측에서 그렇게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 꼭 가져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야 대표가 그걸 안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않습니까? 뭐 아마 여야 대표께서는 예.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구조 개혁의 첫 출발인데 첫 출발부터 아무런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엄청나게 많은 다른 구조 개혁들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아마 여기에 지금 부담은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무원 노조가 본인들 그러니까 제가 속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께서 외국의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 일반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본인들이 자기들 연금을 덜 깎으려고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도 사실 인정할 건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예. 분명한 것은 공무원 연금은 모질라면은 정부가 대주는 구조지만 예. 국민연금은 모질란다고 정부가 대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잘 보고 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신데 요새 정무위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 뭐라고 보세요? 저희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크라우드 펀딩이나 몇 가지 경제 활성화 법들이었는데요. 예. 뭐 대통령께서도 여러 관심을 표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업계에서는
돈을 어디다가 굴릴 데가 없다. 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진행자께서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1%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율이 1%라는 거는 사실 은행이나 예. 금융기관에서는 예. 고관료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예. 이자를 내줄 게 아니라. 예. 근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무언가 이 돈을 갖고서 굴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해서 예. 돈을 제대로 굴 수 있는 길을 퍼달라. 그래서 요번에 저희 정무위에서는 가까스로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이것을 지금 빨리 하루빨리 정착시켜야지 예. 국민들께서도 본인들의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기업들은 예. 기업들대로 투자할 데가 없어서 예. 사나이보험이 쌓여가고 국민들은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예. 어떤 동맥경화를 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죠. 정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가정 관련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훈훈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치매 독거 어르신의 입원 수속을 도와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된 분이시죠. 이 친부모한테도 참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치매에 걸린 친인척이 계신 분들은 더군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이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안치용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유동열 동대문구청장 앞으로 주민센터 직원의 선행을 칭찬하는 주민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예, 맞습니다. 일단 조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셨는지. 예. 제가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어르신이 치매가 발생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을 이제 돌봐드리면서 치매 어르신 독거로 인해 입원 수속을 돕는 과정에서 대소변이나 이게 좀 옷에 묻어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좀 몸을 좀 씻겨드리고 병원 입원 수속을 했던 것이 좀 이렇게 언론에 알려져가지고 좀 이렇게 됐네요. 아니 뭐 언론에 그게 대소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목욕시키시고 이런 게 그게요. 예?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게 보통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 근데 뭐 사실은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많은 치매 노인 어르신 분들을 도운 분들도 많고 우리 안치용 주무관께서도 많이 돕고 이러셨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돕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보를 받고서 나가신 거예요? 예, 시장 상인 분들이 이런 좀 어르신이 갑자기 이게 좀 치매가 발생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동대문 구청으로 이제 신고를 하셨고 그날이 이제 주말이라서 이제 당직실로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나가셨구나. 예, 제가 이제 담당자라서 청양에서 담당자라서 저한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 조사를 이제 나갔는데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어르신이 좀 치매가 걸리셔서 그러신지 집안 세탁소 겸 이제 사시는 곳이 좀 많이 좀 지저분해지고 엉망이었고 시장 상인분들은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치매 노인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신 모양이죠. 뭐 국민 기초생활보장 요거 신청도 하시고 그랬다 그러는 거 보면. 예, 아무래도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혼이시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뭐 형제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되고 또 뭐 조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시긴 했는데 그분도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변에
주변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후원금 20만 원도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시면서 주위의 친척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좀 필요한 조치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제도는 저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 치매 노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제 당하시게 되면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인지 구청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면은 예. 물론 모든 그거를 다 이제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안치홍 주무관이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